전하, 어찌하여 한낙 집문서 한 장을 신하도 아닌 친히 적으려 하시옵니까? 내가 눈을 감고 나면 시집도 가지 못한 저 어린 것을 대체 누가 거두겠는가? 내 천하를 다 잃는 한이 있어도 이 한 장만은 기어이 내 손으로 끝내리라. 칼로 한 나라를 열어젖힌 사내가 그 밤만은 종이 한 장 앞에서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적어 내려간 것은 한 통의 교지가 아니라 어린 막내딸에게 남길 집 한 채의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운 종이 한 장이 600년을 건너 끝내 나라의 보물이 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해품 달력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느 대목이 가장 깊이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1401년 겨울 한성부 한 늙은 임금이 등잔불 아래 먹을 갈던 그 깊은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401년 겨울 한성부의 한 처소에 등잔불 하나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벼루 앞에 앉아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고 먹을 쥔 손끝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 시대를 칼로 열어젖힌 사내였습니다. 수십 년을 말 위에서 활을 당기고 끝내 한 왕조를 무너뜨려 새 나라를 세운 손이었습니다. 그런 손이 이 밤만은 종이 한 장 앞에서 한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노인은 붓을 들어 먹을 찍고는 한참을 마른 종이 위에 멈추어 두었습니다. 첫 글자를 내려놓기까지 그는 여러 번 숨을 골랐습니다. 도성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정작 가장 낮은 마음으로 붓끝을 눌렀습니다. 오랜 세월 칼자루에 익숙하던 손이 이제는 가느다란 붓대 하나를 쥐고도 가만히 떨려왔습니다. 그 늙은 손이 적어 내려간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교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적은 것은 한 장의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굴령도 신하를 부르는 교지도 아니었습니다. 시집도 가지 않은 어린 막내딸에게 집 한 채를 물려준다는 지극히 사사로운 글이었습니다. 천하를 손에 쥐었던 임금이 이 밤에는 한 사람의 아비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딸의 이름을 적고 그 아이에게 줄 집의 칸수를 적고 그 집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자 한자 눌러 적었습니다. 임금이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굳이 제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시키지 않고 손수 적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종류의 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장은 그렇게 한 아비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인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 밤에 눌러 적은 종이 한 장이 먼 훗날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어린 딸의 앞날이 걱정되어 적어두는 한 장의 문서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지, 제 자식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작은 종이가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어디까지 가닿을지 그가 헤아릴 길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눈앞의 어린 딸 하나를 생각하며 붓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이 한 장에 훗날 온 나라가 눈길을 모으게 되리라고는 그날에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심함 속에서 이야기의 가장 깊은 매듭이 조용히 묶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마음을 짓누른 것은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이미 67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앞이를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하늘에 달린 것이라 언제 눈을 감게 될지 스스로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젊어 전장을 누빌 때에는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던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홀로 남을 어린 딸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저려왔습니다. 아직 혼인도 하지 못한 그 아이가 아비 없는 세상에서 기댈 자리 하나 없이 떠돌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늙은 임금으로 하여금 이 밤에 붓을 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가지만은 손수 마무리해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늙은 아비에게는 그 한 가지가 천하의 그 어떤 나라실보다도 무겁고 절실하였습니다.
이 문서를 받게 될 어린 딸의 이름은 며치였습니다. 태조가 늙음하게 후궁에게서 얻은 막내딸이었습니다. 그 어미는 본디 높은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천한 자리에서 태조의 곁에 들어온 후궁이었고, 그래서 며치는 임금의 딸이면서도 가장 낮고 여린 자리에 놓인 아이였습니다. 위로는 권세를 다투는 장성한 오라비들이 즐비하였으나 그 틈에서 어린 며치를 살뜰히 돌볼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임금에게 이 막내딸은 그래서 더욱 애틋하였습니다. 가장 약한 자식일수록 어버이의 마음이 더 오래 머무는 법이었습니다. 늙은 아비의 눈에는 권세를 다투는 아들들보다 이 작은 딸 하나가 더 깊이 밟혔습니다. 며치는 태조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쏟은 가장 어린 핏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한낱 후궁의 딸이었으나 늙은 아비의 눈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이였습니다. 노인은 글을 적어 내려가며 곁에 둔 아전의 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문서라면 을에 글 잘하는 신하가 격식을 갖추어 대신 적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 손으로 한자 한자를 눌러 적었고 그 글자 사이사이에는 그 시절 관아에서 쓰던 말투가 섞여들었습니다. 이두라 부르던 우리말 어순을 한자에 실어 적는 그 방식이 문서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은 문장이 아니라 실물을 보던 손에 익은 투박한 글이었습니다. 바로 그 투박함이 이 문서가 임금의 친필임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이 이 종이를 가장 귀하게 여긴 까닭도 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글씨 한 획 한 획에 적은 사람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떠오릅니다. 칼로 천하를 얻은 사내가 어찌하여 이 밤 많은 종이 한 장 앞에서 그토록 낮아졌던 것일까요? 수많은 적장을 무릎 꿇리고 한 왕조를 통째로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린 딸의 집 한 채를 적는 일에는 어찌 그리 오래 붓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던 것일까요? 그 까닭을 알려면 우리는 이 노인이 걸어온 길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그 끝에서 어찌하여 가장 작은 딸 하나의 마음을 모으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한 장의 집문서 뒤에는 한 사내의 평생이 통째로 접혀 있었습니다. 그 접힌 세월을 천천히 펴보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노인이 딸에게 주기로 한 집은 한성부 동부 향방동에 새로 지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칸수로는 24칸에 이르는 결코 작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갓 지어 기둥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 집이었습니다. 늙은 아비는 그 집을 어린 딸의 몫으로 분명히 적어두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라도 그 아이가 비바람을 피하고 몸을 누일 자리가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집 한 채란 그 시절 사람에게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세상에 발붙이고 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바탕이었습니다. 태조는 그 바탕을 가장 어린 딸의 발밑에 손수 깔아주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장의 문서와 한 채의 집에 늙은 아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기와 한 장 한 장에까지 떠난 뒤에도 딸을 지켜주고 싶은 아비의 바람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이 노인이 어떤 사내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본디 동북면의 무장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활을 잘 쏘고 군사를 잘 부려 이름을 사방에 떨친 장수였습니다. 고려 말 나라 안팎이 어지럽던 그 시절에 그는 숱한 싸움터를 누비며 공을 세웠습니다. 1388년 임금의 명을 받아 요동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던 그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더 나아갈 수 없다 하여 군사를 되돌린 그 일을 사람들은 위화도 회군이라 불렀습니다. 그 한 번의 회군으로 고려의 운명과 이성계의 운명이 한꺼번에 뒤바뀌었습니다. 한 무장의 결단이 400년 넘게 이어진 왕조의 끝을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강을 건너지 않고 돌아선 그 한 걸음이 뒷날 새 나라의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회군 이후 이성계는 빠르게 권력의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그는 고려의 실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새 나라를 세울 것을 거듭 권하였습니다. 마침내 1392년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임금에게서 자리를 넘겨받아 새 왕조의 첫 임금이 되었습니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동북면의 한 무장이 한 나라를 새로 연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이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새 나라의 영광 뒤에는 무너진 옛 왕조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영광과 그늘을 한 몸에 짊어진 채 임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금이 된 이성계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정실 부인 한씨에게서 얻은 장성한 아들이 6이었습니다. 모두 아비를 닮아 기계가 있고 야심이 큰 사내들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뒤에 맞은 부인 강씨에게서 얻은 어린 2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후궁에게서 본 자식들까지 더하면 임금의 집안은 결코 단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많은 자식들이 새 나라의 가장 큰 화근이 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임금의 자리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아비의 자식이면서도 그들은 저마다 다른 어미를 두고 다른 자리를 노렸습니다. 임금의 집안에 들이운 그 균열이 머지않아 피로 번지게 됩니다. 한 사내가 일군 나라가 정작 그 사내의 핏줄 사이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몇이는 가장 끝자리에 놓인 아이였습니다. 권세를 다투는 오라비들과 달리 몇이는 늙음하게 후궁에게서 태어난 어린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미의 자리가 높지 않았던 까닭에 몇이는 왕실의 화려한 빛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자랐습니다. 다음 임금이 누가 되느냐 하는 큰 다툼 속에서 이 어린 딸의 자리를 헤아려주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오라비들이 칼과 권세를 다투는 동안 몇이는 그저 한 사람의 어린아이로 그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늙은 아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습니다. 가장 다툼에서 멀리 있는 자식일수록 가장 지켜주어야 할 자식이기도 하였습니다. 몇이는 그렇게 임금의 그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자식에게 재물을 미리 나누어 주는 일을 별급이라 하였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집이나 땅, 노비를 떼어 자식의 몫으로 정해두는 것이었습니다. 별급을 받은 자식은 그 재물을 제 것으로 삼아 세상에 든든히 발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별급은 한낱 재물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어버이가 자식의 앞날을 미리 챙겨두는 깊은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글로 적어 문서로 남기면 훗날 누구도 그 몫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였습니다. 태조가 어린 몇이에게 집 한 채를 별급한 것도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말로 그치지 않고 굳이 문서로 적어둔 데에는 떠난 뒤를 내다본 아비의 치밀한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 적어둔 글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흐려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딸이라 하여 그 앞날이 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란 무상하여 임금이 떠난 뒤에는 그 자식들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뒤바뀌기 일쑤였습니다. 더구나 몇이는 후궁소생의 어린 막내딸이었습니다. 큰 다툼이 한번 휘몰아치면 가장 먼저 잊히고 가장 쉽게 밀려날 자리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늙은 아비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 권세를 쥐고 있는 지금이 아니면 이 어린 딸의 몫을 떳떳이 챙겨줄 날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렀습니다. 한 해라도 더 정신이 또렷하고 손에 힘이 남아있을 때 이 일만은 매듭지어 두어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한 장의 문서에 빼곡히 스며 있었습니다. 태조가 이 문서를 적은 1401년은 그에게 결코 평탄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 태상왕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새 임금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아비는 이제 한 발 물러나 뒷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태조는 어린 딸의 집문서를 적었습니다. 권력의 한복판에서 밀려나 뒷전으로 물러앉은 노인이 마지막으로 손에 쥔 것이 이 한 장이었던 셈입니다. 나란 일은 이제 그의 몫이 아니었으나 어린 딸의 앞날만은 여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물러난 임금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어쩌면 그런 작은 챙김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임금이 어찌하여 수많은 자식 가운데 하필 가장 어린 막내딸의 거처부터 챙겼던 것일까요? 장성한 아들들이 권세를 다투고 나라의 큰일이 산처럼 쌓여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늙은 아비의 마음은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 딸 하나에게로 자꾸만 기울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 어떤 사연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그토록 한쪽으로 쏠린 데에는 까닭이 있을 터였습니다.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태조가 임금의 자리에서 무엇을 겪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자식들에게서 겪은 일이 바로 그 답의 첫머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일은 임금의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새 나라를 연 임금에게 가장 큰 시련은 바깥의 적이 아니라 제 집안에서 찾아왔습니다. 1398년 도성 한복판에서 형제들이 칼을 맞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임금의 자리를 두고 한 어미에게서 난 형제와 다른 어미에게서 난 형제 사이에 오래 쌓인 앙금이 끝내 터진 것입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린 이복 동생이 세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한밤의 도성에는 횃불이 어지러이 흔들렸고 병장기 부딪는 소리가 골목을 메웠습니다. 한 아비의 자식들이 같은 핏줄을 향해 칼끝을 겨눈 밤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일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불렀습니다. 새 나라가 선지채 6해 만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새 나라의 첫 임금이 가장 먼저 마주한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핏줄이었습니다. 칼을 든 것도 자식이요, 그 칼에 쓰러진 것도 자식이었습니다. 그 밤의 칼끝은 가장 어린 자식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이방원은 세자로 정해져 있던 막내 동생 방석과 그 형 방번을 차례로 베었습니다. 새 나라의 기틀을 세운 신하 정도전을 비롯한 여러 사람도 그 칼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성은 피로 물들었고 임금의 집안은 돌이킬 수 없이 갈라졌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려는 한 아들의 야심 앞에서 어린 동생들의 목숨은 너무도 쉽게 쓰러졌습니다. 형이 아우를 베고 한 어미의 자식이 다른 어미의 자식을 치는 그 비극을 늙은 아비는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천하를 얻은 임금이 정작 제 자식들의 칼부림 앞에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함이 늙은 아비를 가장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이 비극이 늙은 아비의 마음을 영영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서 우리는 태조가 어린 막내딸을 두고 앞이를 알 수 없다며 마음을 졸이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자식들 사이에서 어떤 피를 부르는지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핏줄조차 권세 앞에서는 서로를 향해 칼을 드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식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늙은 아비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칼부림을 겪고 나서야 그는 가장 어린 딸의 앞날을 더욱 단단히 챙겨 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치에게 손수 집문서를 적어둔 그 절박함은 바로 이 비극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태조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번과 방석은 그가 늙음하게 얻어 가장 아끼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 어린 것들을 다른 아들의 손에 잃었으니
아비의 가슴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운 임금이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자식 잃은 한 사람의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태조는 깊은 비통에 잠겨 임금의 자리에 더 머무를 뜻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일군 나라가 제 자식들의 피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를 한없이 짓눌렀습니다. 영광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가장 견디기 힘든 자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끝내 아물지 않은 채 그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라 늙은 임금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 나라를 세운 손으로도 죽은 자식만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조는 임금의 자리를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의 칼부림에 지친 그가 스스로 옥좌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의 다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00년 이번에는 또 다른 형제들이 권력을 두고 다시 칼을 맞대었습니다. 박포라는 자가 형제 사이를 부추겨 일으킨 이 싸움을 사람들은 제2차 왕자의 난이라 불렀습니다. 한 번도 모자라 두 번까지 임금의 집안은 같은 비극을 거듭하였습니다. 새 나라가 선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그 왕실은 이미 두 차례나 골육의 피를 보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의 비정함이 그렇게 거듭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다툼마저 가라앉은 뒤 권력은 결국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두 차례의 칼부림 끝에 그가 마침내 새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훗날 태종이라 불리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손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잡았고 흔들리던 왕권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나라의 질서라는 면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한 시대를 안정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두 동생의 피와 한 아비의 비통을 딛고 오른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새 임금의 위엄이 높아질수록 물러난 아비의 마음속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쉬이 메울 수 없는 거리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더없이 강한 임금이었으나 한 아비의 눈에는 끝내 마주보기 힘든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태상왕이 된 이성계와 새 임금 사이는 겉으로는 임금과 아비의 예를 갖추었으나 안으로는 더없이 냉랭하였습니다. 늙은 아비는 어린 자식들을 벤 그 아들을 쉬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새 임금은 아비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으나 한 번 갈라진 골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성의 궁궐은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마주하기에는 너무도 좁고 불편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상왕은 점점 도성에 머무는 일을 견디기 어려워하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비와 그 자식을 벤 또 다른 아들이 한 지붕 아래 지내는 일은 누구에게도 편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그 차가운 거리가 머지않아 태상왕을 도성 밖으로 이끌게 됩니다. 마침내 태조는 도성을 등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고 자란 동북면 땅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임금이 제 발로 도성을 떠나 옛 고향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권력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식들의 피를 본 그 도성에 그는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 임금에게서도 그 화려한 궁궐에서도 그는 한 발 한 발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늙은 아비의 등 뒤로 한 시대가 함께 저물고 있었습니다. 도성을 등진 그 걸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태조의 말년은 깊은 고독 속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도성의 불빛이 등 뒤로 멀어질수록 늙은 임금의 어깨는 더욱 무겁게 처졌습니다. 천하를 얻은 자리에서 그는 가장 외로운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성을 떠난 태조는 동북면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은 그가 나고 자란 땅이자 젊은 날 말을 달리며 이름을 떨치던 옛 무인의 터전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을 뒤로하고
늙은 임금은 거친 변방의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를 따르고 우러르는 옛 부하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밀려난 태상왕에게 그 땅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품과도 같았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던 사내가 이제는 변방의 노인이 되어 옛 산천을 떠돌았습니다. 그 모습에는 권력을 다 내려놓은 자의 쓸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성에서는 그 늙은 아비의 행보 하나하나가 깊은 근심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러난 임금이라 하여도 그의 이름이 가진 무게는 여전히 천하를 흔들 만하였습니다. 변방의 노인이 내쉬는 한숨 한 번에도 도성의 임금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물러난 아비의 그림자가 새 임금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새 임금 태종은 변방을 떠도는 아비를 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비를 도성으로 모셔와야만 흔들리는 민심과 왕실의 채통을 함께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태종은 거듭 사람을 보내어 아비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습니다. 부디 도성으로 돌아와 편히 지내시라는 간곡한 청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늙은 아비의 마음은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갈라진 골을 메우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도 깊었습니다. 임금의 사람들이 오갈수록 도리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또렷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비를 부르고 아비는 그 부름에 선뜻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긋남 속에서 변방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의 발길이 잦아질수록 변방과 도성 사이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비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임금의 밤도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바로 그 무렵 동북면에서 큰 난이 일어났습니다. 1402년 조사이라는 자가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앞서 칼에 쓰러진 어린 왕자들과 그 어미의 원통함을 갚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의 한복판에는 동북면에 머물던 태상왕의 이름과 위세가 있었습니다. 늙은 아비가 그 난을 직접 일으켰다고 단정할 만한 사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변방의 불씨를 키우는 명분으로 쓰인 것만은 분명하였습니다. 한때 천하를 세운 그 이름이 이제는 새 임금을 겨누는 칼끝의 명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비의 위세와 아들의 왕권이 끝내 군사로 맞부딪히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골육의 꼴은 그렇게 다시 한번 피의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이토록 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도성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늙은 임금은 그 한복판에서 또 한 번 자식과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태종은 군사를 보내어 조사이의 무리를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거병의 명분이 아무리 컸어도 이미 단단히 다져진 새 임금의 왕권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난이 가라앉은 뒤 변방을 떠돌던 태상왕도 마침내 도성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도성으로 돌아온 그의 모습은 예전의 그 위풍당당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그 자식을 벤 아들과 등을 진 채 변방의 난리까지 겪은 노인이었습니다. 권력도 자식도 옛 영광도 하나둘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성으로 돌아온 태상왕에게 남은 것은 깊은 고독과 아물지 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말년은 점점 더 쓸쓸한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돌아온 도성은 그가 떠나던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으나 그 안에 그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이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성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비와 아들 사이의 거리는 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아비를 극진히 받들며 무너진 정을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좋은 거처를 마련하고 문안을 거르지 않으며 효를 다하려 하였습니다. 늙은 아비도 새 임금의 그 정성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들을 잃은 그 가슴의 응어리는 효성만으로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임금과 아비의 예를 갖추어 마주 앉았으나
그 사이에는 늘 말로 다 못할 침묵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부자였으되 안으로는 여전히 깊은 골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그 골을 천천히 메워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태조가 견뎌야 할 또 하나의 무게였습니다. 그렇게 태조의 말년은 깊은 고독 속에 흘러갔습니다. 한때 그의 곁에는 천하를 함께 도모하던 신하들과 장성한 자식들이 즐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이 그의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어린 자식들은 칼에 쓰러졌고 권력은 다른 아들에게로 넘어갔으며 옛 동지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하를 얻었던 사내가 정작 노년에는 가장 외로운 자리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쓸쓸한 말년에 늙은 아비의 마음이 자꾸만 머무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 다툼에서 멀찍이 떨어진 가장 어린 자식들이었습니다. 칼과 권세에 물들지 않은 그 어린 것들이야말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끝에 어린 막내딸 며치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를 떠나가는 동안에도 그 어린 딸만은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늙은 아비에게 며치는 어두운 말년에 비치는 마지막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가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사내에게 끝내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더 큰 권력도 더 넓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홀로 남을 어린 딸 하나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임금이 노년에 가장 골몰한 일이 가장 작고 여린 딸의 앞날을 챙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해 겨울 손수붓을 들어 집문서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본 그 밤은 바로 이 모든 비극과 고독의 끝에 놓인 밤이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겪은 늙은 아비가 마지막으로 붙든 것이 어린 딸의 거처 한 칸이었습니다. 그 한 장의 문서에는 한 사내의 평생이 통째로 스며 있었습니다. 붓을 쥔 그 손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이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를 적을 때마다 그는 어린 딸의 앞날을 한 번씩 그려보았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짚어두고자 합니다. 태조가 평생에 걸쳐 세우고 또 잃은 것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한 나라를 세웠고 자식들을 잃었으며 권력과 영광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과연 무엇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새 나라도 여러 차례 흔들렸고 그가 앉았던 옥좌의 주인도 거듭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건너 끝까지 살아남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바로 그 밤에 적은 한 장의 집문서였습니다. 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딸에게 남긴 한 줄이 끝내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한평생의 끝에 무엇을 가장 오래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마음에 품은 채 우리는 이 문서가 걸어간 길을 마저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집문서를 적은 뒤로도 태조는 몇 해를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은 평안하기보다 쓸쓸한 나날이었습니다. 늙은 임금의 몸은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쇠하여 갔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변방을 떠돈 고단함이 그의 기력을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린 막내딸의 앞날에 대한 근심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수 적어둔 집문서 한 장이 그래도 그 근심을 조금은 덜어주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라도 그 아이가 기댈 한 칸의 자리는 마련해 두었다는 안도였습니다. 늙은 아비는 그 한 장을 마음의 빚을 던 증표처럼 여겼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그것은 결코 작은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딸의 웃는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 한 장이 마음을 조금씩 데워주었습니다. 늙은 아비는 그렇게 마지막 나날을 견뎌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보아둔 한 가지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태조가 이 문서를 신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수 적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글자 사이사이에 그 시절의 투박한 이두가 섞여들었던 바로 그 친필이었습니다. 그 친필이 훗날 이 문서의 운명을 송두리째 가르게 됩니다. 다른 이가 격식을 갖추어 대신 적은 문서였다면 그것은 한낱 옛 종이로 잊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를 세운 시조가 제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 적은 글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 종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친필은 세월이 흐를수록 도리어 그 값이 더해갔습니다. 그날 밤 손수든 붓이 먼 훗날의 모든 것을 결정한 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조가 이 문서를 적을 무렵 그는 이미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난 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식과 등을 지고 옥좌를 내려놓고 변방을 떠돈 끝에 늙은 아비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한 장을 더없이 귀하게 만듭니다. 권세를 휘두르는 임금이 위엄을 세우려 적은 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한 아비가 오직 어린 딸 하나를 생각하며 적은 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도 계산도 위세도 깃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자식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장 약해진 자리에서 적었기에 이 문서는 가장 진실한 한 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끝에서 피어난 그 진심이 끝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1408년 마침내 태조 이성계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 시대를 칼로 열고 한 나라를 새로 세운 사내의 긴 생이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광도 자식을 잃은 비통도 변방을 떠돈 고독도 모두 그와 함께 저물었습니다. 70이 넘는 나이에 이른 길고도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습니다. 새 임금은 아비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며 미처 다 풀지 못한 정을 뒤늦게 갚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떠난 아비는 이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 사내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세운 나라와 그가 남긴 몇 가지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그 흔적들 가운데에는 어린 딸에게 손수 적어준 한 장의 집문서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누구도 그 종이의 진짜 무게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어린 며치도 어느덧 자라났습니다. 아비가 그토록 마음을 쏟던 막내딸은 이제 숙신옹주라 불리는 의젓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혼이 날 나이가 되어 옹주는 한 사대부 가문의 사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를 맞은 사람은 방성위 홍해라는 부마였습니다. 늙은 아비가 그토록 걱정하던 어린 딸이 마침내 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옹주가 시집 가는 길에는 한 장의 문서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바로 태조가 손수 적어준 그 집문서였습니다. 이 순간이 문서의 운명을 가른 또 하나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아비의 손을 떠난 그 한 장이 이제 한 가문의 품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 가문이 이 종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마의 가문은 이 한 장의 문서를 예사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나라를 세운 시조의 친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문 사람들은 그 종이를 집안에 더없는 보물로 여겨 깊이 간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함부로 펼쳐보지도 않고 귀한 곳에 곱게 모셔두었습니다. 임금의 손길이 닿은 그 한 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한 가문에게 크나큰 자랑이자 무거운 책무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서를 대대로 물려주며 시조의 정신과 함께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에서 비롯된 종이가 이제 한 가문의 긍지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바로 이 가문의 정성이 훗날 이 문서를 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시작이 옹주가 시집 오던 그 무렵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문에는 한 가지 남다른 내력이 생겨났습니다. 나라에 큰 난리가 닥칠 때마다 그들은 이 문서 한 장을 가장 먼저 챙겼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불 속에서, 난리가 나면 피난길에서 그들은 무엇보다 이 종이부터 품에 안았습니다.
다른 재물은 잃더라도 시조의 친필만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정성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대를 이어 거듭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면 그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 가면 또 그 손주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문서는 한 가문의 손에서 손으로 끊임없이 건너갔습니다. 그 끊이지 않은 손길이 있었기에 종이 한 장이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행적이 먼 훗날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은 태조가 떠난 자리에서 멀리, 아주 멀리 흘러갑니다. 한 해가 가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기가 저물었습니다. 그 사이 조선에는 숱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여러 번 바뀌고 큰 난리가 나라를 휩쓸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수많은 옛 문서와 보물이 불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향방동의 그 집문서만은 한 가문의 궤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빛이 바래고 종이가 사가가면서도 그 한 장은 끈질기게 세월을 견뎠습니다. 이제 그 문서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될 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임금 앞에서 모든 사연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 종이를 지켜온 손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선조의 글씨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 한 마음으로 묵묵히 대를 이어갔을 뿐입니다. 태조가 어린 딸에게 집문서를 적은 그날 밤으로부터 어느덧 3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조선은 두 차례의 큰 전란을 겪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온 외적과 북녘에서 밀고 내려온 군사가 나라의 강토를 차례로 짓밟았습니다. 도성이 불타고 궁궐이 무너지는 참화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옛 기록과 보물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귀한 문서조차 숱하게 사라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난리를 몇 번이나 건너고도 향방동의 그 집문서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한 가문이 대를 이어 목숨처럼 지켜온 덕분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피난길에서도 그들은 이 한 장만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조의 친필은 300년의 풍파를 건너 여전히 한 집안의 궤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300년을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름조차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손길의 정성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영조라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이르렀습니다. 태조가 나라를 세운 지 어느덧 350년에 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1746년의 어느 날 영조는 춘당대라는 곳에서 몸소 과거 시험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친히 나아가 인재를 가려 뽑는 더없이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선비들이 저마다의 재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충청도 이산 땅에서 올라온 한 유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천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생은 다른 선비들과는 사뭇 다른 한 가지를 품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글재주를 겨루러 온 그의 손에는 빛바랜 옛 문서 한 장이 조심스레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0년을 건너온 그 집문서였습니다. 엄숙한 과거 시험장에 빛바랜 옛 문서를 들고 나선 그 유생의 모습은 분명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품은 사연을 아는 이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천보는 예사로운 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숙신옹주의 부마였던 당성위 홍해의 자손이었습니다. 태조가 어린 딸에게 집문서를 적어준 그 가문이 먼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대를 이어 지켜온 그 시조의 친필을 그는 마침내 임금 앞에 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가문이 300년을 품어온 보물을 이제 온 나라가 함께 알아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빛바랜 종이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에 홍천보의 마음은 떨렸을 것입니다. 선조가 손수 지켜온 그 한 장을 임금께서 어떻게 보아주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그 귀한 문서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가문의 300년이 그 짧은 몇 걸음 안에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를 받쳐든 그의 손끝도 선조가 그랬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주 앞에 놓인 그 빛바랜 종이를 본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라를 세운 시조 태조의 친필이었습니다. 35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 시조가 손수 적은 글이 임금의 눈앞에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칼로 세운 나라도 여러 번 흔들렸고 형제의 피를 부른 그 권력도 옛 이야기가 되어 잊혔습니다. 옥좌의 주인은 수없이 바뀌었고 한 시대를 호령하던 영광도 빛이 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막내딸에게 남긴 그 한 장만은 모든 것을 건너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한 줄의 부정이 시조를 다시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을 살린 것은 300년을 대이어 지켜온 한 가문의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손길들이 끝내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을 향한 아비의 마음과 그 마음을 지켜온 후손의 정성이 마침내 임금 앞에서 하나로 만났습니다. 600년에 걸친 그 긴 이야기가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비로소 매듭을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조는 그 문서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은 그것이 틀림없는 시조의 친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에 담긴 한 아비의 마음에 깊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영조는 이 귀한 문서를 그저 한 가문의 것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 글씨를 돌에 새기도록 하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탁본을 떠서 역대 임금의 글씨를 모은 책에 실어 여러 곳에 나누어 두게 하였습니다. 시조가 손수 남긴 그 한 장이 마침내 온 나라가 함께 기리는 글이 된 것입니다. 문서를 받쳐 올린 홍천보에게도 임금은 그 정성을 높이 사벼슬을 내렸습니다. 한 가문이 300년을 지켜온 그 마음이 비로소 합당한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딸의 집문서 한 장이 이렇게 한 왕조가 함께 받드는 보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늙은 아비의 사사로운 마음이 마침내 한 나라의 임금에게까지 가닿은 것입니다. 시조가 떨리는 손으로 적은 그 글씨 앞에서 임금 또한 한 사람의 후손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도 다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물고 또 한 번 세상이 크게 바뀐 뒤에도 그 문서는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이 한 장의 집문서는 나라의 보물로 정식 지정되었습니다. 보물 제515호라는 이름이 그 빛바랜 종이에 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누구든 그 앞에 서면 600여 년 전 한 늙은 아비가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간 글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집도 가지 않은 어린 딸에게 집 한 채를 물려준다던 그 사사로운 한 장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에서 비롯된 종이가 이제 온 결애가 함께 지키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날 밤의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게 됩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한평생으로는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길이입니다. 그 아득한 세월을 종이 한 장이 끝끝내 건너온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칼로 천하를 얻은 사내가 어찌하여 종이 한 장 앞에서 그토록 낮아졌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휘두른 칼과 그가 세운 권력은 결국 세월과 함께 흩어지고 잊혀갔습니다. 형제의 피도 옥좌의 영광도 모두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자식 앞에서 내려놓은 그 한 줄의 마음만은 600년을 건너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한 사내를 끝내 잊히지 않게 한 것은 천하를 호령한 위세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딸 하나를 지키려던 그 가장 낮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임금이 아니라 한 아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가장 낮은 마음을 남겼습니다. 그 낮은 마음이야말로 세월이 끝내 지워내지 못한 단 하나였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가 쥐었던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가 누군가를 사랑한 흔적이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지켜준 또 다른 마음들입니다. 태조가 어린 딸에게 남긴 한 줄과 그 한 줄을 대이어 품어온 한 가문의 정성이 600년의 세월을 함께 건너왔습니다. 그 둘이 만나 오늘 우리 앞에 한 장의 보물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긴 작은 마음 하나도 어쩌면 이렇게 먼 훗날까지 가닿을지 모릅니다. 그 한 장의 집문서가 건너온 600년의 길이 그것을 가만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늙은 아비가 떨리는 손으로 적은 그 마음은 지금도 그 종이 위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장 앞에 서는 우리도 그 마음의 한 자락을 함께 건네받는 셈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며 남기는 것들 가운데 과연 무엇이 가장 끝까지 남는지를 이 이야기는 조용히 일러줍니다. 거창한 업적이나 드넓은 영토가 아니라 가장 사사로운 한 줄의 정이 600년의 풍파를 끝내 견뎌냈습니다. 그 종이를 지킨 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름조차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후손들이 대를 이어보탠 정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마음 하나도 우리가 떠난 뒤 또 다른 손에서 그렇게 이어질지 모릅니다. 사랑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 비로소 오래 살아남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기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이 남은 대목이 어디였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더없이 반갑겠습니다. 잊힌 사연을 정사에서 길어 올리는 해품 달력사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